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 이제 1강의 두 번째, 원래는 첫 번째 지문이죠. 첫 번째 지문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지문에서는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두고 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나 또는 자신의 이제 주장,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했을 때 적절한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류의 글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물론 항상 모든 글을 시작할 때는 의견을 내던 어떤 학자의 의견을 내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화제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에게 팁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과학 지문에서요. 어떤 과학적 현상 또는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의 이론 같은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걸 주되게 목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 중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설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은 사실인데 증명되지 않는 사실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죠. 그죠? 의견에 가깝죠. 그래서 그 가설을 증명하고 또 그 가설이 어떻게 이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느냐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특정 이제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이론을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한계가 있어. 아,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 사람의 의견을 가져와서 보완을 해야겠다 해서 새롭게 또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그 이론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이론을 냈고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세기 초 독일의 천문학자 케블러는 행성의 운동 중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알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케블러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행성의 운동을 우리에게 뭐 해주려고 했었어요? 설명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케블러는 거기서 추가를 시키겠죠. 각종 천문 자료를 검토하여 행성의 운동에 관한 뭐를 만들어냈다? 세 가지 법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1법칙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나오네요. 제2법칙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제3의 법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는 정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케블러가 무엇에 대해서 행성 운동에 대해서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세 가지 법칙에 주목을 해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자, 제1법칙은 행성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형을 그리면서 뭐 한다는 거? 공존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의 핵심은요. 자, 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타원형을 그리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요. 자, 제2법칙은 이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되게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17세기잖아요. 그죠? 17세기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제2법칙은 태양과 행성을 잇는 직선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면적을 이루면서 움직인다. 자,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합시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한 면적을 이루면서 움직인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자, 지금 타원형을 이루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것과 연관을 지어보자면 공전의 주기 또는 공전의 시간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시간 속에 일정하게 면적으로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간당 움직임 면적이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면적이 모두 동일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일정한 시간에 따라 흘러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제3법칙은 태양과 어떤 행성 사이에 평균 거리 세제곱과 그 행성의 공전주기 제곱의 비는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태양과 어떤 행성 사이의 평균 거리 세제곱과 그 다음에 그 행성의 공전주기 제곱의 비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두 번째 법칙과 세 번째 법칙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케블러는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핵심만 한번 찝어볼게요. 어떻게 되죠? 자,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일정한 면적을 이루면서 움직이니까 공전의 시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일정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냐면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케블러가 행성의 운동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케블러가 가지고 있는 의의 또는 업적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는 못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행성들이 왜 그와 같은 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밝혀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케블러는 제3의 법칙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여기에서 뭐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죠? 바로 왜 행성은 뭐 하느냐? 운동을 하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화제와 관련을 지어보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죠? 행성의 운동이 하게 되는 무엇을 밝혀내지 못했다? 원인을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바톤 터치를 하죠.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바로 누구다? 뉴턴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독해를 잘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측. 그러니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측이 가능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보통 설명을 하는데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고 들어갔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고편을 좀 보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조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이해하는 데 좀 쉽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겠냐 이거예요. 뭐라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죠. 행성의 운동은 왜 하는가? 그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뉴턴은 운동의 법칙과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운동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언급을 되었던 제3의 법칙과 관련이 있겠죠. 자, 운동의 법칙과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케블러의 법칙을 뭐 하는데? 설명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뉴턴은 어떤 식으로 행성의 운동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했는지 봅시다.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은 중력에 대한 법칙입니다. 아무래도 행성의 운동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죠.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서 행성이 왜 운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밝혀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전제로 알아둬야 되는 건 뭐가 되겠죠? 만류인력의 법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게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는 법칙이다. 중력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얘기하고요. 자, 뉴턴에 의하면 중력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얘기하는 이 중력의 핵심은 뭐냐면요. 두 물체가 서로 뭐 한다는 얘기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바로 중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자, 그리고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은 각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자,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질량과 중력의 크기, 질량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는 뭐 한다는 얘기를 하냐? 비례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물체의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여기서 한번 갈라줄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 뉴턴이 말하는 만류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법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일단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력의 힘으로 서로 끌어당겨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중력이 더 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거리가 멀수록 어떻다는 얘기죠? 중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의 법칙을 바탕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래서라고 돼 있잖아요. 이러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말입니다. 자, 이를 뭐라고 한다?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예를 들어 설명하죠. 역제곱 법칙은 중요하니까 질량이 있는 물체의 힘이 미세한 입자처럼 태양에서 사방으로 튀어나간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뭐를 한다는 거죠? 구면 위로, 구면, 동그라미를 말하는 거죠. 구면 위로 골고루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나 구면의 건널비는 구면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힘의 작은 입자는 구면이 넓어질수록 그만큼 드문드문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질량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드문드문 퍼져나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죠? 그러니까 만류인력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어때요? 잘 끌어당겨요. 그래서 중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거리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은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힘의 작은 입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드문드문 퍼져 있게 된다. 즉, 구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구면의 건널비는 R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건널비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구면의 반지름은 어떻다는 얘기죠? 비례를 이룬다는 얘기죠. 자, 단위 면적당 힘의 입자수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면의 반지름이 되는데 자, 힘의 입자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다. 이처럼 역제곱 법칙은 3차원 공간에서의 힘이나 빛 등의 물리량의 퍼짐을 뭐 하는 거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3차원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입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3차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미안합니다. 입체는 아니고요. 입체는 3차원의 공간이 입체가 맞죠. 3차원의 공간 내에서 힘이나 빛 등의 물리량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법칙.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 역제곱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뉴턴은 역제곱 법칙을 바탕으로 행성의 운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뉴턴이 왜 행성이 왜 운동하느냐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역제곱의 법칙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즉 행성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한번 정리해 주잖아요. 인력이 뭐 되고 약해지고 행성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이렇게 해서 행성은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밝힌 거죠. 결국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을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이 녀석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뉴턴은 이런 생각을 해요. 행성의 거리가 멀어요. 그럼 인력이 약해지고 행성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강해진다. 자, 이 법칙을 가지고 행성이 왜 이제 운동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케블러의 얘기를 또 바탕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설명했다 그랬으니까 왜 타원형을 이루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뉴턴이 밝혀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볼게요. 다른 행성들과 달리 수성의 근일점 이동은 자, 그러니까 행성 중에 왜 수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근일점 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근일점은 뭐냐면 아까 타원형을 이루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지문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을 움직이는데 타원형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타원형으로 움직이다 보면 가까운 데가 있고 먼 데가 있잖아요. 바로 그 가까운 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 그것을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이 근일점 이동은 뉴턴의 역제곱 법칙으로 뭐 할 수 없었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뉴턴의 이러한 생각이 가지고 있는 뭐가 되겠죠? 한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케블러는 행성의 운동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그렇죠? 타원형이나 뭐 또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일정한 주기,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돌고 있다는 걸 밝혔죠. 뉴턴은 거기에다 더해서 뭐를 밝혔냐 그러면 왜 이렇게 타원형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뉴턴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은 역제곱법 법칙,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밝혀낸 거죠. 근데 거기에는 또 다시 문제, 밝혀내지 못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행성 중에 수성, 그 수성의 근입점 이동은 바로 뉴턴의 역제곱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 동안 행성과 태양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을 뭐라고 해? 근입점이라고 하죠. 선생님 설명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근일점은 다른 행성 간의 중력 때문에 위치가 조금씩 뭐하게 돼? 이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자, 이해가 되죠? 자, 근위점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근위점이 타원형으로 돌다가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행성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에 대해 뉴턴은 행성이 태양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행성으로부터도 아주 작은 중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공전궤도가 조금씩 틀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행성이 그러니까 태양의 중력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의 뭐도 받는다? 이 중력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어지는 거야. 공전 주기가. 이것을 뉴턴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수성의 궤도는 100년에 5,600초만큼 타원의 축이 회전한대요. 그러니까 틀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뉴턴의 입장에서 보자면 왜 5,600조만큼 타원의 축이 회전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른 행성이 중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금성 등 다른 행성의 중력을 고려하여도 뉴턴의 역제곱 법칙으로는 실제 관측값보다 어떻게 43초만큼 작게 뭐가 되었다? 계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왜 이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 그 행성의 공전 주기가 틀어지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다른 행성의 무엇을 가지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틀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아까 우리 말했던 수성 있잖아요. 이 수성은 그런 법칙으로 계산을 해봐도 43초만큼 작게 계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역제곱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분명히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나오죠. 자, 수성의 근위점 이동을 정확히 계산한 사람은 바로 누구다? 아인슈타인입니다. 알겠지? 자, 아인슈타인이었는데 뉴턴이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 각각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실체로 취급하였다면 아인슈타인은 이걸 어떤 전제를 깔아주고 어떤 배경을 깔아주고 이것을 해결했느냐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은 3차원 공간에 시간의 개념이 결합된 시공간이라는 자 무엇을 도입하게 됩니까? 4차원 공간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 사이에 순간적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는 뉴턴의 중력 이론 대신에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중력은 이 휘어진 시공간 때문에 나타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된다. 핵심은 뭐냐면 이 녀석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 그랬더니 자, 일단 우리의 공간을 몇 차원으로 본 거죠? 4차원으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은 휘어지는 시공간 때문에 미안합니다. 자, 중력이라는 게 왜 발생하느냐 그랬더니 휘어진 시공간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뉴턴도 아인슈타인도 둘 다 중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발생하느냐? 이게 다른 거죠. 뉴턴은 행성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중력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중력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역제곱 법칙,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시공간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수성의 근위점 이동, 이게 틀어지는 이 근위점 이동을 계산해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보를 잘 판단합시다. 자, 그림에서처럼 고무판에 무거운 공을 놓으면 공 주변의 공간이 휘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어떤 고무판 하나를 두고요. 여기다가 공을 주면 공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판이 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볼까요? 이 공간에 작은 구슬을 굴리면 그 구슬은 휘어진 면에 따라 굴러가게 됩니다. 공간의 휘어짐이 클수록 구슬의 속도 변화는 커지게 되고요. 구슬의 질량이 커지면 그 휘어짐도 커지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공간의 곡률은 커지면서 그에 따라 공간을 지나는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고무판을 우리는 뭐라고 볼까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주라고 봅시다. 그렇지? 그리고
이 구슬을 우리는 행성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행성의 질량이 크니까요. 그치? 이 우주를 아까 말했잖아.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성의 질량이 행성은 질량이 있으니까 우주의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뭐를 만들어낸다? 공률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공률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휘어짐이 심하면은 구슬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사도가 더 심해지니까 거기에서 더 빨라지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무거운 공을 태양, 작은 구슬을 수성과 같은 행성이라고 생각하면 전체 운동은 휘어진 시공간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즉 아인슈타인은 질량으로 인해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 효과가 휘어진 시공간을 지나는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뭐 했다?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자, 하나 더 있죠.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시공간의 공률이 중력의 크기를 뭐한다? 결정한다. 얼마만큼 휘어지느냐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를 뭐한다 그랬죠? 결정한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자신의 이론을 적용해서 수성의 근위점 이동을 계산해냈는데 그 결과가 100년에 5,600초로 관측된 것과 정확히 뭐했다? 일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이 지문은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 지문 자체를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주장을 할 때요. 그 주장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퍼펙트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뭐를 보는 거예요? 반증이라는 걸 보여줘요. 물론 여기는 반증은 아니에요. 반증은 사실 아닌데 어떤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누군가가 극복하고 어떤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누군가 극복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과학 또는 뭐 철학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두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학문적인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났을 때 머릿속에 자 케블러, 그 다음에 케플러, 그 다음에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 자, 이들이 각각 행성의 운동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어떻게 판단했냐라고 하는 정보를 읽으면서 판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독해를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내가 얼마만큼 잘 인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미세하지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또다시 독서, 독해에 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십시다.